네, 바로 오늘의 굿닥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 지킴이 심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임플란트가 뭐 이제는 제2의 연고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된 치료법이 됐어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임플란트는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받았던 환자분들도 네.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임플란트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임플란트에 불편감을 얻는 환자분들도 좀 증가 추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그래프가 환자의 수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들 수인데요. 굉장히 많이 이제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임플란트도 이제 완전히 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 좀 그 수명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는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때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네. 냄새가 난다든지 혹은 보철물이 까딱까딱 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치과로 오셔서 진단을 보고 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작용이 오는 가장 큰 원인들 저희가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임플란트,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음식물이 끼듯이 임플란트에도 음식물이 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다면서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주염이 치아 하나에만 나타나지 않고 주변 치아에도 같이 나타나 있는 경우, 주변 치아가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음식물이 끼면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여기 공간을 메워달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메워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철물 형태를 수정을 해서 음식물이 안 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음식물이 한번 끼면은 스스로 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단단하게 끼어서 결국은 잇몸이 부으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공간이 조금 열어놓고 음식이 조금 더 잘 끼더라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것 말고도 음식물이 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주변 치아가 이제 사실 잇몸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합치나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변 치아와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보철물의 형태가 제작이 되면 네. 이 계단 사이로 음식물이 계속 쐐기처럼 들어가서 불편감을 많이 야기하게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그 치아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치료 보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낄 때 해결법들 저희가 치료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니 쪽 임플란트만 이제 불편하셨어가지고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치아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또 아래로 길게 내려오면서 이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겼었고, 또 그러면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 결국 임플란트까지 염증이 많이 생겼던 사례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하나만을 치료할 수는 없고 주변 치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보철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식립하는 식으로 좀 계획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0세 남성분의 사례 저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끼는 것 말고도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양치질 할 때 이제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 혹은 이렇게 빨아봤을 때 이제 염증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치조골이 녹아서 공간 자체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음식물이 끼고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처음에는 나사선까지 잇몸뼈가 다 있었겠지만 이제 점차 염증으로 치조골이 내려가면서 그 공간과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고 이렇게 됐었던 분이고요. 네. 보통 초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경우라면 이제 뽑고 다시 재식립을 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치질할 때 피가 나고 냄새 나는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심상호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로 인해서 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좀 살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치아도 사실 치주염이 생기듯이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여러 가지 잇몸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경우네요. 네, 큰맘 먹고 한 임플란트가 모두가 다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쓰시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똑같이 잇몸병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연치에서는 이제 치은염,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과 또 잇몸뼈까지 염증이 이완된 치주염으로 구분이 되는 반면 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변 잇몸만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 점막염, 그리고 앞전의 사례처럼 이제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까지 변화가 나타나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치은염과 임플란트 점막염의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양치질만 2, 3일 정도 열심히 하셔도 금방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치료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간단한 이제 점막염일 경우에는 양치질만 잘해도 훨씬 더 상태가 금방 호전될 수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치과에 가셔서 치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임플란트는 치아 쪽에 잇몸도 좀 아프고 염증이 나는 것 같고 냄새도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치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일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 염증의 치료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마취를 하고 일반적인 잇몸 치료와 같이 비외과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잇몸을 열어서 이제 실제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외과적 치료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비외과적 치료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복잡한 나사선과 다공성 구조 때문에 그 치료 효과가 비교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찾아가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나 혹은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심상호 원장님과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5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 뿌리가 노출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최근에 이걸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뿌리까지 노출이 됐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재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네, 보통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나사선은 구강 내로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적극적으로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제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이제 치과 의사분들마다도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 녹았으면은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뽑고 재수술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요. 그 외에도 양치질이 잘 되거나 구강 위생이 관리가 될 정도라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수술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재수술을 하지 않고 요거를 좀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한데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 주변 치주염 치료를 네. 할 때는 그 기존에 달아놨던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 픽처, 그러니까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네. 보통 이 잇몸이 아무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기 2주 정도. 때문에 예. 2주 정도만 이제 보철물을 제거해 놨다가 2주 뒤에 다시 바로 장착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위아래 어금니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셨고 고령이라 혹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80대셔도 뭐 요즘은 정정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셔서 사실 네. 임플란트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네,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네. 나이 때문에 뭐가 임플란트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고령이 되실수록 드시는 약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고요. 내원 횟수나 이런 통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 수술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줄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하게는 상태를 봐야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나이로 인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셔서 맛있는 음식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대 여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임플란트를 한 잇몸이 쿡쿡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치료는 아직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쿡쿡 쑤시고 아픈 건 왜 그럴까요? 네, 쿡쿡 쑤시고 아픈 거는 보통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이 임플란트 점막염인지 아니면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치조골까지 이완이 됐던 치주염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인지 네. 일단 먼저 판단이 필요한데요. 제일 간단하게는 집에서 2, 3일 정도 임플란트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양치질을 해보고 증상이 완화된다면 이제 점막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대 여자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잇몸이 붓거나 다른 부위 포함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일단은 2, 3일 정도 양치질을 깨끗하게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치과로 가셔서 정밀 진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외과적인 치료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치료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외과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에는 크게는 외과적으로 치료에서도 이제 재생형, 치조골을 만드는 형태의 재생형 치료가 있고 혹은 양치질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삭제형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먼저 재생형 치료 사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6세 여환이고 구강 위생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주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고 염증이 난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셨는데요. 네. 엑스레이를 촬영해 본 결과 앞쪽 임플란트에서 접시 형태로 이렇게 치조골이 녹아 있는 상황이 보였고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을 하고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는
잇몸을 이제 마취를 하고 열어본 다음에 안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임플란트 나사산 같은 경우는 이미 세균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특수하게 고안된 재료를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서 이제 세균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조골을 담을 수 있는 접시 형태로 이제 뼈가 녹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잇몸이 아물고 2주 뒤에 다시 보철을 장착하고 현재까지 5년 이상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재생형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 첫 번째 치료가 이제 재생형 치료였고, 삭제형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삭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평평하게 녹아서 따로 이렇게 치조골을 담을 수 없는 형태일 때 네. 양치질을 잘하게끔 만들기 위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두 번째 치료 사례를 보시면 앞전과는 다르게 임플란트 주위로 이제 평평하게 뼈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형보다는 이제 삭제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주변으로 양치질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치조골의 형태를 다듬고 노출된 나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끈매끈하게 해서 세균들이 붙지 않도록 이제 임플란트 형태를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나사선을 다듬다 보면 임플란트가 얇아져서 오히려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이렇게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에게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재생형 치료 사례 그리고 삭제형 치료 사례 만나봤는데 재생형과 삭제형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네, 재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골을 만들어서 놓는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큰 장점이고요. 네네. 삭제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세균들이 쌓이지 않게끔 주변의 뼈의 형태까지 다듬어서 양치질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임플란트도 아래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여주신 두 사례보다도 훨씬 더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뿌리 끝까지 녹아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네. 재식립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3세였는데 이제 임플란트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뽑고 임플란트 뽑은 자리에다가 뼈 이식을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자연치를 뽑은 공간에는 이제 잇몸뼈가 스스로 잘 차지만 임플란트를 뽑은 공간에는 스스로 뼈가 잘 차지 않기 때문에 꼭 고리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했던 그런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원 원장님과 함께 문제없이 오래오래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는 이 임플란트 주변에 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자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이 치아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기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다 그 질환이 잘 멈추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염증에 대해서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있다면 이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처럼 염증을 방어막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단한 잇몸 같은 경우는 이를 뽑는 즉시 이제 주변에서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 사라지게 돼서 이런 단단한 잇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단한 잇몸도 좀 없는데 게다가 양치질까지 좀 게을리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피할 수가 없겠네요. 네,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단단한 잇몸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이제 점막적으로 칫솔이 들어갔을 때 조금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있다 보면 주변으로 양치질이 좀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안쪽에서 계속 세균들이 자라면서 임플란트 점막염 넘어서 임플란트 주위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발생했을 초반에 초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네,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 치과도 좀 찾아가셔서 주기적으로 검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양치질도 꼼꼼하게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치아도 그렇고 잇몸 관리도 스스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 잇몸 관리가 저는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치과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건강보험이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주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라면 4개월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월 주기요. 네, 4개월을 기준으로 양치질이 좀 잘 안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원 간격을 좁혀서 3개월 간격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양치질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4개월, 점차 6개월, 그리고 아주 잘 된다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좀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집에서 좀 하시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어금니를 2개를 다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 자가 관리가 편하도록 어금니 하나까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보철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양치질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양치질은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대로 평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입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양치질 방법이나 이런 기구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물총처럼 이렇게 씻어주는 구강 세정기나 아니면은 치간 칫솔 같은 도움을 받으면 좋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잇몸 마사지인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손으로 잇몸 주변을 이렇게 누르면서 잇몸을 쭉쭉 짜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특히 임플란트 건강 유지에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후에 잇몸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지금 알려주신 여러 가지 팁을 활용해서 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굉장히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보철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울 때부터 좀 더 이제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데요. 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플란트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가 양질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계속 그 임플란트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해당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47세 남자분이셨고 무려 아들이 4분이나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 정작 이제 본인 구강 위생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턱뼈가 조금 작으신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강 위생이 나중에도 조금 불량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오실 때마다 양치질 교육을 진행을 하지만 불량할 수도 있겠다 예상이 되어서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 후에 어금니 하나까지만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어금니 하나까지만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큰 어금니가 모두 있는 경우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85%의 저작 기능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환자분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쓰시다가 너무 불편하시거나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심어드리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지금도 만족하고 못 드시는 음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치료 전을 비교했을 때는 뭐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의 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47세 남성분의 임플란트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우리 단단한 땅 역할을 하는 이제 잇몸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부실한 잇몸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훨씬 더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잇몸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단단한 잇몸이 많이 없으신 부위 같은 경우는 단단한 잇몸으로만 이루어진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 필요한 부분으로 이식을 하는 잇몸 이식술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단단한 잇몸이 역할을 잃고 사라지기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보철까지 완성을 해서 다시 이제 단단한 잇몸에게 역할을 주는 즉 치료 기간 단축을 통한 단단한 잇몸 유지를 할 수 있는 발치후 즉시 식립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단단한 잇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2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잇몸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렇게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될까요? 네, 잇몸 이식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잇몸이기 때문에 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확실히 짧습니다. 보통 이제 성숙되는 경우는 6에서 8주, 이제 1달 반에서 2달까지도 걸리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2주 이상부터는 이제 사용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치은 이식술 그리고 발치후 즉시 식립으로 잇몸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들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46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46세 여성분이셨고 이를 뽑으신 지는 대략 한 1년 이상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단단한 잇몸의 역할이 많이 사라져서 옆에 있던 물렁한 잇몸, 점막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제 뼈에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환자분과 이제 상의 후에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서 이식을 하는 잇몸 이식술을 이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같이 진행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잇몸 이식술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잘 내려야 나무도 잘 자라듯이 잇몸도 좀 단단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이치인 것 같은데 다음 사례 잇몸 이식술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1세 여성분이시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치료 전에.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변 치과에서 잇몸 이식술을 의뢰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사실 단단한 잇몸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치과 의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잇몸 이식술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잇몸 이식술만을 위해서 의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술전과 수루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술전 같은 경우는 물렁한 잇몸, 그러니까 점막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 술 후에는 이제 단단한 잇몸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어서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양치질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잇몸 이식술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오래오래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2세 남성분으로 평생을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이 1년 정도 남으셨던 원사님이셨습니다. 네. 처음 내원했을 때 치아의 숫자 자체는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심한 치주염, 그러니까 잇몸병이 있으셨고 또 심한 충치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원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평소 취미였던 등산을 하면서 맛있는 나물도 많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결심하시게 되셨는데요. 네. 네,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이제 4달 뒤에 이를 넣어드리면서 너무너무 나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앞니 가는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네. 어금니를 씹는 것 외에도 앞니로 자르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나물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담배를 많이 태우셨네요. 네, 그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원할 때마다 이제 금연을 말씀드리고 혹은 수술 중에라도 적어도 2주 정도라도 이제 금연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잇몸의 치유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보다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뼈 이식을 해놨던 부분이나 임플란트를 했던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보다 신경 써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뼈 상태가 괜찮았어 가지고 3개월 뒤에 이제 보철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단단한 잇몸도 처음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후기는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원장님과 함께 오래오래 쓰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자로 사연이 접수된 게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잇몸이 좋지를 않은데 나이를 더 먹고 지금 재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40대 후반에 임플란트를 10개 이상 식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임플란트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마 임플란트 주위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어느 정도 녹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재수술을 할지 아니면 지금의 임플란트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제 양치질이 잘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외과적인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보다 정확한 거는 이제 근처 치과에 가셔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꼼꼼하게 받아보시고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머님이시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어금니 쪽 잇몸이 내려앉았다라고 증상을 호소해 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1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 이력은 없으시네요. 네, 임플란트를 하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어금니 잇몸 쪽이 내려앉으셔서 상심이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년에서 가장 골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염증이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뼈가 내려갈지에 대해서 임플란트 주변 엑스레이 사진을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외과적 치료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뽑고 다시 심는 재식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심상호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Q&A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보여주세요. 임플란트는 치아 개수대로 다 심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치아가 하나가 빠졌을 때 하나를 심어야 되고 여러 개가 빠졌을 땐 치아 개수만큼 다 심는지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니와 어금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힘을 덜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양측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했을 경우에는 2개, 그리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4개까지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연결을 해서 쓰시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 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만 이제 가치를 만들어서 브릿지처럼 이렇게 걸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무조건 치아 개수대로 다 식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이제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 감각이 이상한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감각이 이상한 거 좀 좋지 않은 신호 같은데요. 예. 네, 감각 이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감각 이상 같은 경우는 크게는 2가지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취를 하면서 이제 마취의 침이 신경관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일정 기간,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는 둔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마취 침이 막 이렇게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그러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을 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더라도 신경관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뼈가 이제 신경관을 누르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가 바로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면은 임플란트를 심어놨다 하더라도 다시 빼서 그 신경관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나는 씹는 맛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고 씹다 보면은 이렇게 어색하고 좀 씹는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이제 1달에서 2달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사용하시다 보면 대부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적응하시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심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오래오래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심사 원장님과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궁금증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골다공증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여성들도 뭐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아니면 골다공증 전 단계 뭐 이런 진단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르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턱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그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는 게 좀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그 구멍을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임플란트 초반 고정력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수술법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뼈랑 붙는 기간 자체를 다른 일반적인 환자분들에 비해서 1달에서 2달 정도 조금 두고 더 길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뼈가 붙고 난 다음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또 드시는 약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제에서는 이렇게 이를 뽑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골괴사를 나타내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제 내과 의사분과 협진을 통해서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끊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알고 치과 의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 외에도 또 어떤 질환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좀 정착하는데 좀 방해가 될까요? 네, 보통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고 혹은 식이를 통해서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당이 잘 조절이 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초반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도 다른 이제 건강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피가 덜 굳게 만드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밤새 피가 났다, 그래서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제 약을 끊고 며칠 정도 끊고 이제 피가 잘 굳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궁금증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풍치 때문에 치아를 뽑았는데 임플란트도 빠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치가 그러니까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풍치는 한자 그대로 바람 풍자를 써서 이제 이 치아랑 치아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간다라고 해서 풍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도 같이 내려가고 결국 임플란트도 이제 주변으로 많이 바람이 새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이런 불편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사 원장님과 함께 문제없이 오래 쓰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나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심수아 원장님과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맘 먹고 치과를 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개개인의 뼈의 상태랑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분들 치과랑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도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얼마간의 주기로 치과를 가셔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이런 염증을 좀 막을 수 있다. 네, 임플란트 이제 이가 들어가고 쉽게 되시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아닙니다. 이제 관리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맞아요. 이제 잇몸병 때문에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네. 내원을 하시면서 잇몸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네, 만약에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거보다도 더 짧게 간격을 가져가면서 구강 위생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